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지난 28일 미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 추천을 위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내년 1월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후보로 정식 결정하면 곧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사도광산이 에도시대의 수작업 기술로 금을 대규모로 채굴했다는 등의 의미를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강제로 노역을 한 곳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추기 위해 꼼수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더욱더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미가타현과 사도시가 일본 문화청에 제출한 추천서 요약본은 대상 기간을 전국시대 말부터 에도시대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도 조선인 징용 현장인 구남도를 의식해 대상 기간을 1850에서 1910년으로 한정하는 꼼수를 부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측의 문제 제기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관련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타협해 세계유산 등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도쿄에서 개장한 전시시설은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보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주민 증언 등을 위주로 전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추진 소식이 나오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논평을 통해 구남도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어 같은 날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전해줄 세계문화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관련 역사가 가감없이 서술돼 있어야 진정한 세계유산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노역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 발생 사실은 뺀 채 꼼수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편협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 구남도 논란 때와 똑같은 꼼수를 사용하고 있어 뻔뻔하기 그지없는데요. 정부는 이런 점을 부각시켜 유네스코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신청서 내용을 분석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부적합한 이유와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릴 필요성을 유네스코와 자문기구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본이 구남도의 어두운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 내에서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광산을 연구해온 후쿠오카 대학의 히로세 데이조 명의교수는 국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세 교수는 역사에는 반드시 밝은 쪽과 어두운 쪽 양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어두운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한다면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경색된 한일 관계의 또 하나의 악재를 얻는 셈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반성은커녕 꼼수로 덮으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못 본 채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일제가 저지른 어두운 역사는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감추고 회피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편 일본은 계속되는 역사 왜곡도 모자라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가 일본 불매운동을 이겨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했는데요. 일본이 주장하는 유니클로 흑자 전환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9년 불매운동 시작 직후 8일간 유니클로 관련 카드 이용 건수가 불매운동 직전 동기 대비 26.2% 감소하면서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유니클로의 흑자 전환 소식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2021회계연도 영업이익 5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884억 원의 적자를 낸 직전 회계연도 대비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한 것인데요.
이번 흑자 전환은 다름 아닌 매장 수를 줄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경우 올해 2,6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7억 원 줄었습니다. 유니클로 매장 수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2019년 이전에는 190여 곳이었으나 현재 매장은 135곳입니다. 약 2년 새 50곳가량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대표 매장으로 꼽혔던 명동 중앙점, 1호점 격인 롯데마트 잠실점이 폐점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매출만 봐도 불매운동의 타격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의 매출 추이는 2018회계연도 1조 3,732억 원, 2019회계연도 1조 3,780억 원, 2020회계연도 6,297억 원, 2021회계연도 5,824억 원 순입니다. 매출 절정을 찍었던 2019회계연도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실적입니다. 본격적인 불매운동 이후인 2020회계연도 매출은 반토막이 났으며 흑자를 낸 2021회계연도에도 매출은 줄었습니다. 영업손익 역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의 영업손익은 2018회계연도 2,344억 원, 2019회계연도 1,994억 원, 2020회계연도 마이너스 883억 원, 2021회계연도 529억 원입니다. 2,000억 원대까지 흑자를 냈다가 불매운동 직후 큰 폭으로 적자 전환한 것이죠. 유니클로 관계자 역시 적정 수준의 재고 관리와 함께 매장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판매 관리비 감소를 통해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유니클로가 대표 불매운동 브랜드가 된 데는 유니클로 최고재 무책임자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오카자키 타케시 유니클로 CFO가 불매운동은 일시적일 뿐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는 한국인의 냄비 근성을 조롱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소비자의 분노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유니클로의 매출은 전성기의 반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가 불매운동을 벌이자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에서도 한국에 무릎을 꿇었죠. 이런 상황을 두고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 한국을 향해 망언을 쏟아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해외 신흥 세력의 맹추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본 기술 인력들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불황에 빠져있던 일본 업계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잇따르면서 유능한 인재의 해외 유출이 이어졌다. 일본의 보수 성향 미디어가 자국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이후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우수 인력이 한국과 중국 등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 유력 주간지 슈칸 신초의 인터넷판 데일리 신초는 최근 발간호에서 인재 유출로 중국, 한국의 기술 새 나갔다라는 기사를 통해 NEC와 히타치, 후지스, 도시바 등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자국 반도체 업계가 몰락한 이유를 조명했습니다. 이일 데일리 신초에 따르면 과거 산업의 쌀로 불렸던 초고성능 일본 반도체는 자동차, 가전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지만 지금은 10% 이하로 쪼그라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디램으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1990년까지 세계 반도체 업계의 톱10에는 항상 6에서 7개의 일본 기업들이 포진했고 시장 점유율도 1988년에는 세계 전체의 50.3%에 달했다. 그런 영광의 시대가 쇠락으로 돌아선 계기로 우선은 1986년 미일 반도체 갈등 국면에서 미국에 완패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사는 당시 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국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이상 요구를 대책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일본 기업이 한국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대신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10년이나 지속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보기술 애널리스트 후카다 모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자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국, 대만 업체들이 일본 기업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하라고 제안했고 일본 기업들은 이를 속절없이 수용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파로 1990년대 후반부터 NEC 등 주요 일본 기업의 반도체 부문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고 세계 톱 메이커의 자리에서 하나둘 내려와야 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세계 톱10에 들지 못하고 키옥시아 전 도시바 메모리가 간신히 11위를 달리고 있죠. 데일리 신초는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 한국, 대만 등으로의 인력 유출이 태평양 전쟁 패전 후의 폐허와 같은 오늘날의 참상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한때 돈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일한 적이 있는 일본인 반도체 전문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주말마다 이른바 토기월
내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국과 대만의 일본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러 나갔다. 나는 2년간 연봉 3천만 엔, 약 3억 1천만 원의 조건으로 삼성전자에 스카우트됐다. 당시 내가 다니던 일본 기업에서 급여를 20% 삭감당한 상태라 작심하고 한국으로 갔다. 그는 일본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회사 기밀정보 관리도 허술해서 나 자신을 포함 많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우리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한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언론인 야마무라 아키요시는 반도체 생산 기술에 이어 지금은 일본이 앞서 있는 반도체 소재와 설비 분야에서까지 기술이 유출돼 다시 한번 외국 업체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경제 안전 보장을 위한 생산 거점 만들기와 신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해외 세력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술 정보, 능력과 우수한 일본 인재를 우대하는 기업의식의 확립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미국과의 경영을 잘못해 반도체 위기를 맞은 것인데 한국이 일본의 인재를 빼내가 자신들의 반도체가 몰락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한 지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인재 유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